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번 여름은 정말 푹푹 찌기도 하고 습기도 높아서 그냥 살기만 해도 숨쉬기 어려울 정도죠. 이런 여름에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는 제가 겪었던 일들을 사연 라디오에 보내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사연을 보내면서도 참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친가가 조금 남들과는 다른 상황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우선은 제 부모님 이야기부터 해야 청자님들이 제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부모님 나이 세대인 분들은 대부분이 선 혹은 연애 결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부모님은 이 둘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의 우선순위는 사랑보다는 사업 때문이었거든요. 부모님은 서로 다른 사업을 하시다가 마음이 맞아 회사를 공동 설립하면서 결혼까지 진행하게 되신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사업 파트너로서 전우애가 강해진 동반자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정확히 어디입니다 말하긴 어렵지만 제조업 쪽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유명한 대기업급의 의리의리한 회사는 아니지만 강소기업으로도 꽤 여러 번 선정되고 매출 대비 순이익이 많은 회사였죠. 처음부터 크게 된 것은 아니고요. 아이템 하나를 잘 잡아서 해외 수출로 인해 큰 성장을 하게 된 회사예요. 아무튼 이렇게 잘 나갈 일만 남았다 생각했던 순간 사람의 생각대로 일이 흘러가지는 않더군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평소에도 영업하시던 분이라 술이나 담배를 좀 과하게 즐기시던 분이었는데 그게 원인이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엄마는 혼자서 회사를 운영하는 중이십니다. 그런 엄마의 걱정거리는 바로 회사 외에도 제 오빠라는 것이 제 사연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저희 집안이 다른 집과는 조금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병으로 일찍 돌아가신 것도 물론 그렇지만 사실 저희 오빠가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것이 저는 어릴 때부터 오빠가 남들과 다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엄마는 오랫동안 오빠가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졌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회사를 물려주고 싶다며 회사 일도 시켜보고 했지만 결국에는 오빠가 남들과는 다르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아무리 일을 시켜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오빠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능이 낮은 건 또 아닙니다. 원래 오빠처럼 경계선 지능인 사람들이 일상적인 대화는 문제없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한지 모르거든요. 그냥 좀 어리버리하거나 좀 둔한 사람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거나 고도의 작업이나 어려운 지식을 요구하는 작업을 하면 확실히 남들과는 다르다는 게 어쨌든 티가 납니다. 엄마는 이 점을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더군요. 아무래도 제 자식이 남들과 다른데 덜 떨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드셨겠죠. 그럼 왜 저한테는 회사를 물려주지 않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저는 엄마의 회사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사업 덕에 남들보다 유복한 나날을 보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도 오빠처럼 회사에 들어가서 일도 해보고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저마다의 적성이 있는 거잖아요. 전 회사 일을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일찌감치 저는 후계자에서 제외시킨 거죠.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 회사를 나온 뒤에는 작은 반려동물 용품 매장을 열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회사 일이 저에겐 안 맞는다고 알고 있었기에 제가 가게를 한다는 일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를 하시거나 하시지 않았죠. 집 내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엄마는 본인이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와 함께 일군 회사를 누구한테 맡겨야 할지 매번 걱정이 많았어요. 엄마의 심정은 이해해요. 엄마 역시도 정상인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암에 걸리신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정됐다 병원에 확인을 못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언제 또 암이 재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지내시고 있었죠. 엄마의 이 깊은 고민은 결국 제가 결혼하면서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에게 경영 수업을 시작하셨거든요.
남편은 엄마 회사의 하청업체 사장님의 아들로 제가 엄마의 강요로 인해 회사를 다니던 시절 관계자로 만나게 된 사람이었죠. 사람이라는 게 일로 만나도 자주 얼굴을 마주치게 되니 눈이 맞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제멋대로 결혼을 감행하게 되었죠.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엄마는 저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반대에도 기어코 제 고집대로 결혼을 진행했으니 말이에요. 엄만 어디서 이런 고집쟁이가 나왔는지 몰라 하면서 한숨을 쉬셨지만 부모님 유전자가 있는데 어디서 나왔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결혼한 뒤에는 제 남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도 남편을 회사로 불러 일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법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엄마의 그런 평가는 금세 뒤집어졌죠. 사이가 생각보다 똘똘하더라. 한 번 말하면 두 개를 알고 말이야. 네가 그래도 사이 하나는 잘 데리고 왔어. 뭐라고? 엄마, 나보고는 그이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아주 고집이 황소고집이라면서. 그때는 사이가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그랬던 거지. 너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인데 금쪽 같은 자식 함부로 주고 싶은지. 아무튼 그래도 네 덕분에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구나. 결혼할 당시만 해도 그렇게 반대를 하던 엄마는 골머리를 앓던 후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았다는 것에서 얼굴이 전보다 훨씬 편해 보이셨죠. 아무튼 이런 긍정적인 엄마의 판단 덕에 사위인 저희 남편은 회사의 후계자로서 발돋움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본격적으로 경영교육을 받기 시작했죠. 회사를 물려받는다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랍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남편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하루는 그런 제 고민을 남편과 나누기도 했죠. 당신 너무 무리하게 엄마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 엄마도 지금 당장이야 당신이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당신밖에 없다 하시면서 경영교육 받자고 하시지. 당신이 부담스러우면 솔직하게 나한테 말해줘도 돼. 에이, 장모님이 날 믿고 경영교육도 해주신다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감사할 따름이지. 날 좋게 봐주신 것도 그렇고 내가 오히려 장모님께 더 열심히 잘해드려야지.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 상황을 남편도 좋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도 마지못해 한 번은 경험했던 일이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으니 걱정이 많았거든요. 집에 반대해도 남편과 결혼을 강행할 정도로 남편을 사랑하고 있기도 했고요. 아무튼 남편은 그래도 엄마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다행이구나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경영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좀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엄마는 남편이 본인의 말을 잘 따라와 준다며 좋아하셨는데요. 엄마가 특히나 더 남편을 좋게 봤던 것에는 회사 일도 물론이지만 경영교육을 받으며 본가에도 자주 들락날락거리며 오빠와도 친해졌다는 점이었어요. 엄마는 오빠의 덜 떨어진 부분을 좋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식이라고 그런 오빠를 안타까워하시긴 했거든요. 하지만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비례해 엄마는 경계선 지능인 오빠랑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듯 했어요. 그도 그럴 게 남보다 못하다 보니 혹시라도 혼자 밖에 내보냈다가 마음 나쁜 사람한테 해코지라도 당하는 건 아닐까 무서워하셨거든요. 뭐 괜히 앞서서 고민하냐 하시겠지만 예전에 오빠한테 나쁜 맘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 때문에 큰 돈을 대출받을 뻔했거든요. 경계선 지능인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심하거나 지나치게 잘 믿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오빠도 아무 의심 없이 큰 돈을 만들어준다는 그 사람 말을 믿고 돈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다행히 대출을 받기 직전 눈치 빠른 엄마가 낌새를 눈치채고 안 게 다행이었죠. 이런 일 때문에 엄마는 오빠를 혼자서 밖에 잘 내보내지 않았는데 희한하게도 남편을 잘 따르다 보니 오빠가 남편을 엄청 기다리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일부러 오빠를 보러 본가에 더 자주 드나들었죠. 엄마랑 저 모두 그런 남편을 고맙게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여보, 형님 말이야.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는 건 어때? 아무래도 장모님도 밖에 나가고 그 큰 집에 혼자서 있는다는 게 스트레스일 것 같아서. 어? 갑자기? 글쎄, 나도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인데 좀 힘들지 않을까?
솔직히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만 거기엔 돌봐주시는 이모도 계시고. 그래도 가족이랑은 또 다르잖아.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가족이 옆에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형님도 나를 엄청 좋아하기도 하고. 게다가 내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형님이 할 수 있는 일도 제법 많을 것 같더라고. 옆에서 우리가 챙겨주면 어떻게든 잘 해내실 것 같던데. 남편이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항상 본가를 갔던 이유 중 하나가 오빠 때문이었으니 사이가 좋은 건 좋지만 저 역시도 정상인과는 거리가 있던 오빠가 집에서 지낸다는 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았기에 고민이 좀 됐죠. 제가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고는 다시 한번 남편이 절 설득하려 하더라고요. 지금 형님이 그렇게 히키코모리처럼 집에만 있으려고 하는 건 사실 당신이나 장모님 때문일지도 몰라. 너무 과부하하고 있다고.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도 장모님이나 당신은 못하게 막는 것 같아. 우리가 정말 당신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오빠를 대하는 것처럼 보였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당신 마음이 어떨지 물론 나도 알지. 그런데 뭐든 보호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솔직히 많이 생각하고 당신한테 이렇게 이야기 꺼내는 거야. 더 늦으면 정말로 형님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것만 같아서. 남편의 말에 조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나 엄마는 오히려 오빠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다 싶어서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시선에서는 저희가 너무 오빠를 오냐오냐 감싸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다고. 남편의 그런 말에 저는 당장 남편의 말에 알겠다 했죠.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로 저희가 오빠를 망치고만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빠가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남편이 경계선 지능인 사람들도 할 수 있을 만한 일을 하나씩 구해다줘서 부엌 같은 일을 시작으로 정말 생산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취직까지 하면서 차츰차츰 세상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되었죠. 게다가 평소에는 본인 기분이 어떻다 말도 안 하던 오빠가 엄마한테 전화까지 해서 일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하고 말까지 했다 하니 이 일에 정말 큰 고마움을 느낀 엄마는 시댁에서 운영하는 하청업체에다 일을 물어다 줬어요. 쉽게 말해서 괜찮은 거래처들을 물어다 준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 덕에 시댁은 항상 계약 때문에 끙끙 앓던 일은 거의 없어졌어요. 그렇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리나 하던 와중에 너무 행복했던 탓일까요? 남편에게서 급한 연락을 받게 됐죠. 그건 바로 저희 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어요. 다행히 남편이 옆에 있던 시간이라 빠르게 응급실에 갈 수는 있었지만 엄마가 불안해하고 있던 점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암이 결국 재발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죠. 엄마는 항암 치료 때문에 전과 같이 회사 일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없게 되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항암이라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번 치료받고 오면 속이 메스꺼려 뭘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니 하루 종일 기운 없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이렇게 잘 못 먹게 되니 기력은 기력대로 떨어지고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살이 쏙 빠진 엄마의 모습에 저는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를 손에서 놓지 않으려는 엄마 모습에는 솔직히 저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건가 싶은 마음도 들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엄마는 본인이 하던 업무의 상당 부분을 남편에게 맡기게 되었는데요. 그 때문에 남편은 회사에서 거의 야근을 밥 먹다시피 하게 되었고 저는 독서 공방하는 날이 많아졌죠. 남편이 회사 일로 바빠져 엄마에게 병문안을 제대로 못 가는 대신 저는 제가 하던 매장 문을 잠시 닫아두고 병원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어요. 날로 쇠약해져 가는 게 눈에 보이는 엄마였기에 저는 참지 못하고 병실에서 큰 소리를 냈죠. 엄마, 이제 그 회사 일 그만 좀 할 때 되지 않았어? 엄마 몸이 이 지경인데 대체 뭘 어디까지 어떻게 더 하겠다는 거야? 그래도 어떡하니? 아직까진 사위 녀석이 내 일을 전부 감당하기가 힘든걸. 제대로 내 일 다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야지. 엄마는 아픈 와중에도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셨어요. 회사에는 엄마가 아니면 결정할 수 없는 일들도 제법 많다는 게 그 이유였죠. 그러면서 아직은 남편이 회사에서 본인 대신이 되기엔 부족하다면서 더 힘을 내야 한다 하는데 자식 마음으로는 그런 엄마를 말리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회사를 엄마가 어떻게 꾸려왔는지 지켜본 입장으로는 쉽게 안 된다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엄마를 1인 병실에 모셨습니다.
그리곤 회사에 직접 오갈 수 없는 엄마 대신 남편에게 시켜 병원에서 보고를 받는 식으로 일을 하시게 됐죠. 그런데 이때 시모의 하청업체에서 일이 터진 거예요. 어떤 문제냐 설명하려면 간단하게 시댁의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 아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 저희 엄마가 소개해준 업체를 통해 시모가 운영하는 하청업체는 하청이 하청을 의뢰하는 꼬리물기식의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시모가 운영하는 회사가 저희 엄마로부터 하청을 받고 또 하청업체인 시모 회사가 또 다른 회사에 하청을 맡기는 거죠. 그런데 그 하청의 하청을 받는 사이에서 분쟁이 생겼던 모양이더라고요. 하루는 엄마 병실에 병문안이라며 어떤 나이 중후한 남자분이 들어오셨는데 그게 시모 회사에서 하청을 받은 회사 사장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청업체 사장님은 엄마를 통해 시모를 소개받았기 때문에 엄마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잔뜩 화가 난 상태로 엄마한테 폭로하듯이 말을 했죠. 저기요, 대표님. 제가 대표님도 편찮으신 거 잘 알고 있어서 그동안 말은 아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대체 이번이 몇 번째인지 아시냔 말입니다. 한 사장님, 왜요? 무슨 일 있으셨길래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제가 정말 처음에는 그냥 까다로운 사람이구나 하고 참고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돼요. 대표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하는데 분량이 얼마나 생긴다고. 시모의 하청기업 사장님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듯이 말하셨어요. 엄마는 옆에서 제가 듣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살짝 제 눈치를 보셨지만 앞서 말했듯이 저는 회사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그저 어깨 한번 으쓱하고 말았죠. 엄마와 제가 이런 사인을 주고받을 때도 그 하청기업 사장님은 푸념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일을 몇 번을 다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런 회사랑 이어주신 겁니까? 대표님, 저한테 무슨 감정이라도 있으십니까? 감정이라뇨. 제가 한 사장님한테 무슨 감정이 있다고 그렇게 화를 내세요. 일단 진정하시고 저희 견적서부터 먼저 확인해보죠.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실 정도면 견적서랑 관련 서류는 챙겨오셨겠죠? 엄마 역시도 모르는 내용이었으니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싶었는지 그 하청기업 사장님께 견적서를 달라 하더군요. 아무래도 엄마가 얼마 전에 검토했던 서류라 물량을 제대로 기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견적서를 보면서 엄마 역시 보고받은 견적서 파일을 열어봤는데 시모의 하청기업 사장님이 주문받았던 물량이랑 엄마 회사에 들어온 물량이 전혀 다른 숫자인 거예요. 그걸 보고는 엄만 표정이 굳어 일단 저도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사장님이란 사람을 내보냈죠. 그리고 저한테 시모에게 연락을 넣으라고 당장 병원으로 한번 찾아오시라 전화를 하더군요. 사안의 심각성에 저는 알겠다 했죠. 그렇게 이틀 뒤에 시모가 엄마의 병실을 찾았고 어쨌든 제 시댁이기에 엄마는 저더러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 해서 전 모든 상황을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대충 엄마한테 들은 정리된 상황만 알고 있었죠. 사돈들, 도대체 왜 그런다니? 생각은 하고 사시는 거라니? 대체 내 체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 아들이 내 회사에서 후계자 경영 수업을 듣고 있다는 걸 빤히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러? 엄마가 시모를 추궁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시모가 불량품이라고 트집 잡았던 것들이 죄다 정상적인 제품들이었대요. 그런데 불량품이라고 트집 잡았던 것들을 본인들이 만든 제품이랑 합쳐서 다른 물건처럼 만들어 또 다른 회사에 넘긴 겁니다. 마치 본인들이 다 한 것처럼 말이죠. 당연히 엄마는 시모의 행동에 기가 막혀하고 시모는 엄마한테 싹싹 용서를 빌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사실 중간에서 횡령을 한 사안이라 다름이 없었거든요. 정말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으면 깜빵에 가게 될지도 모르는 횡령이요. 하지만 엄마는 시모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오직 제 얼굴을 보고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자식 시댁인데 말 생기면 저한테도 피해가 될 거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냥 용서해 준 건 아니고요. 그간에 빼돌렸던 상품의 대금들을 시모 쪽에서 전부 거래처에 정산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했어요. 엄마 회사는 이 일로 금전적 피해는 없었지만 신뢰에 대한 문제가 생겼으니 사실 더 큰 피해가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아무튼 이 일로 엄마는 더 이상 시모를 신뢰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일로 남편과의 사이도 약간은 서먹해진 듯이 보였습니다. 하루는 남편을 불러서 엄마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네 엄마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 정말로 모르고 있었나? 저는 지금 장모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 맹세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자네가 그렇게 말해도 내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한 사장님네나 다른 곳을 사돈에게 연결해줬는지 자네는 내 옆에서 들었으니 다 알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몰랐을 수가 있어? 엄마는 이번 일로 남편에게도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며 크게 실망했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본인이 한 일도 아니었으니 굉장히 억울해했어요. 그렇다고 엄마가 남편에게 크게 뭐라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단단히 실망을 한 듯이 보이긴 했죠. 그래서 엄마한테 서류를 가져오는 일도 한동안은 남편이 아닌 비서가 오갔을 정도였어요. 아무튼 엄마는 이런 일이 생긴 와중에도 항암 치료를 꾸준히 받으셨고 일도 손에서 놓지 않으셨어요. 전 그런 엄마가 걱정됐죠. 암 치료를 받는 중에도 저렇게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속 몸이 더 안 좋아지면 어쩌려고 저러시나 싶었죠. 그런 제 걱정은 결국 현실이 되었고 엄마의 상태는 항암 치료를 받은 것이 무색하게도 점점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병세가 나아질 수만 있다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신약이라도 써달라 병원에 말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상태가 나빠지던 엄마는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죠. 오빠라는 가족이 남아있었지만 부모라는 울타리가 없어진 저는 상실감에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저는 슬픔에 잠겨 제 감정을 추스르는 일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회사를 운영하던 분이셨기에 장례 절차를 미루게 되면 얽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주변에서도 돌아가신 엄마 장례를 빨리 치르는 게 좋겠다면서 조언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엄마가 눈을 감으시고 저희는 근처 장례식장에서 바로 엄마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장례식에는 사람이 많이 붐볐어요. 저마다 찾아온 조문객은 참 아까운 사람이 같다면서 저에게 힘내라는 위로의 말들을 하고 가셨죠. 그렇게 힘들게 장례식장을 지키던 저는 시모의 행동에 어이가 없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는데요. 어떤 일인지 청자님들도 궁금하시죠? 아마 들으시면 저게 맞나 싶으실 겁니다. 시모는 장례식 첫날도 아니고 둘째 날에 자기 친구들을 우르르 데리고 찾아와서는 저한테 그저 늦어서 미안하다. 아무래도 회사 운영하느라 바쁘다 보니 하루 늦었구나 하면서 뻔뻔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시모가 자기 친구들을 우르르 데려온 것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 뭐 장례식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엄마의 명복을 빌어주면 그건 그거대로 고마운 일이니 그것까지는 이해를 했죠. 그런데 한참 아프다 돌아가신 분이라 다들 마음이 편치 않은데 그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하하호호 술판을 벌이는 걸 보니 저도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내가 여기 조의금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 무려 1,000,000원이라고, 1,000,000원! 그러면서 본인은 1,000,000원이나 조의금을 냈다면서 자랑하는 목소리가 장례식장 여기저기 다 들릴 정도로 쩌렁쩌렁하게 말하니 저걸 자랑이라고 하는 건가 싶어서 순간 눈이 돌더라고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뭐? 진짜? 너 진짜 1,000,000원이나 넣은 거야? 아니, 요즘 힘들다면서 돈이 어디 있어서? 힘들다는 거 다 뻥이었구만. 돌아가신 사부인 회사가 울아들게 될 텐데 이 정도는 당연히 내야지. 안 그러면 수지 타산이 안 맞잖아? 이 정도 안 하면 나도 돌아가신 사부인 보기 민망하고 말이야. 어떻게 지금 병으로 돌아가신 분을 보내는 자리에서 저렇게나 경우 없는 행동들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남의 장례식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이렇듯 좋지 않은 경우에는 다들 위로하고 울면서 먼저 가신 고인을 기리곤 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큰 소리로 자기 친구들까지 데려와서 자랑하고 웃고 떠드는 시모와 그 일당들을 보니 아주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 화가 이 뚜껑을 열어버린 것은 이렇게 웃고 떠든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시모에게 가서 멱살을 잡았거든요. 시모의 그 다음 말도 너무나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요. 저기 우리 사돈 총각 보이나? 저 사돈 총각이 좀 덜 떨어진 사람이거든. 그래서 저 집안에는 제대로 사업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 우리 아들밖에 사부인 회사 물려받을 사람이 없지 뭐야. 세상에
어쩐지 좀 모자란 사람이었구나. 하는 행동이 영 일반 사람 같지는 않다 했더니. 시모와 그 친구들은 이야기의 타겟을 오빠로 돌려서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오빠가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을 아주 남들 다 들으라는 듯이 크게 말을 했죠. 거기서 제 화는 폭발했고 그대로 시모의 멱살을 잡았던 거예요. 뭐라고요? 어머님, 지금 하신 말씀 전부 다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저희 오빠를 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났나 하면 말이죠. 주변에서 조문을 온 조문객이 시모의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엄살 피우는 걸 보고 말릴 정도였어요. 솔직히 손만 안 휘둘렀지 멱살을 잡고 아주 짤짤 흔들어댔거든요. 하지만 회사에 대한 언급은 일체할 수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게 저는 엄마 회사 사정을 전혀 모르니 실제로 경영 수업을 엄마 옆에서 듣던 남편이 대표가 되는 건 기정사실이라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시모를 험하게 대하자 시모는 잔뜩 화를 내면서 저한테 소리치더군요. 너 우리 아들이 너희 회사 물려받고 난 뒤에는 아주 짤없을 줄 알아? 네가 지금까지 누구 덕분에 그렇게 큰 소리치고 살 수 있었는데? 아니, 그동안 저랑 엄마한테 살살 길 때는 언제고 이제 엄마가 죽었다고 아주 기고만장한 꼴을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상황에 오빠 대신 상주 노릇을 하던 남편은 어디 갔는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제가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시모가 나간 다음에 남편에게 당장 전화를 해서 대체 어디 있느냐 역정을 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장례식장에 계속 조문객들 맞이하다 보니 지쳐서 잠시 바람 좀 쐬러 드라이브 갔다 오는 길이었다며 금방 돌아가겠다 하더군요. 상주로서 조문객을 받으며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어야 할 사람이 바람을 쐬러 드라이브를 가다뇨. 기가 차더군요. 시모나 남편이나 아주 가지가지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드라이브 후 돌아오는 중이라던 남편은 시모가 떠난 지 30분은 지나서 장례식장에 돌아왔고요. 제가 이날 시모가 했던 행동들 1부터 100까지 다 말하니 본인이 너무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는 평소 하지도 않던 안마를 해주겠다며 장례식 중이라 힘들지 하면서 저자세로 제게 화를 풀라 하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제 화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사건 사고도 많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 발표는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면 변호사가 찾아와 해줄 거라고 미리 언질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편도 다 알고 있었죠. 시모도 웃긴 게 저랑 그딴 짓거리를 해놓고는 3일째 되던 날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자 뻔뻔하게 나타나서 한자리 꿰차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도 이 유언장을 들을 주인공이다 이거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도대체 생각이라는 건 하고 사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제가 이런 뒤숭숭한 마음으로 있는데 변호사는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바로 저를 찾아와 지금부터 유언장 발표하려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러라 했죠. 그런데 엄마의 유언장 내용을 들은 시모는 그대로 기절초풍하더군요. 절대 안 돼 하면서 발악까지 하면서요. 유언장의 내용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 엄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유언장을 남겼는지 저는 그 의도까지 전부 파악하진 못했어요. 아무튼 엄마의 유언장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박의원 대표님이 남기신 유언은 딸과 아들에게는 회사를 제외한 박의원의 부동산과 채권, 현찰을 각각 절반씩 물려주고 딸을 아들의 재산관리인으로 지정하겠다. 처음 내용은 엄마가 저와 오빠에게 재산을 남긴 목록에 대한 이야기였죠. 다들 아시겠지만 어느 유언장과 다르지 않게 엄마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주소 및 재산 규모에 대한 정확한 금액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상속세를 제외한 부분을 저와 오빠에게 각 절반씩 나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오빠가 가지게 되는 재산의 권리를 저에게 일임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여기까지는 저도 예상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유언장의 다음은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회사 대표 자리는 사위 백지민에게 물려주되 그 대표 자리를 받으려면 최희숙 대표의 회사와 계약을 파기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시 회사 대표 자리는 사위 백지민이 아닌 이사진의 투표로 인해 결정된 사람이 물려받는다. 그 뒤에도 회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오갔지만 이건 회사 내부의 일이었고 저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두 번째 유언을 듣던 시모는 변호사의 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주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죠. 남편 놈은 그런 시모를 말리지도 못하면서 옆에서 그저 쩔쩔매면서 어쩔 수 없잖아. 그냥 계약 파기하자. 응? 하면서 변호사가 말한 엄마의 유언대로 하겠다 하고 그러니 시모와 남편은 둘이서 아주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 변호사가 유언장을 다 말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말이에요. 넌 지금 내가 닥쳤던 개처럼 계약 파기하라는 걸 보고만 있으란 말이니? 저게 말이나 되냐고! 어떻게 기업 대 기업의 계약을 저딴 유언장 하나로 결정한다는 거야? 엄마, 일단 진정하고 내 말을 들으라니까. 어차피 대표 자리 받으면 엄마도 나도 팔자 피는 건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지금 당장 계약 파기한다고 엄마 회사 망하는 것도 아닌데. 이 모질이 같은 것! 그럼 내가 지금까지 일궈온 내 회사가 부도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란 말이야? 그간 너랑 나랑 같이 일한 게 얼만데? 엄마! 나 화나기 전에 진정해요. 사람들 눈도 많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잖아. 나중에 다시 얘기해. 이런 꼴을 보고도 변호사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결정되면 오늘 내로 전달 주십시오. 대표님 요원 이행해야 하니까 하고는 자리를 떠났죠. 그 뒤로도 둘이서 귓속말을 주고받으면서 몇 차례 언성이 올라가나 싶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시모와 이야기 좀 나누고 들어가겠다고 마무리를 부탁한다 하고는 그대로 장례식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시모의 회사가 팽당하는 건 속이 다 시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찝찝한 부분은 남아있었어요. 솔직히 이 상황이 저는 썩 달갑지 않았거든요. 어찌됐건 남편이 엄마의 회사 대표 자리에 앉는 건 사실이 되었으니 말이에요. 저는 사업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남편이 회사 대표자가 된 이상 나중에라도 시모가 이득을 볼 만한 상황이 생길 것만 같았거든요. 남편이 시모와 싸우면서 했던 말대로 말이죠. 그런데 다음 날 변호사에게 온 연락을 받고 엄마의 의중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시모와 남편에게는 알리지 말고 저만 약속 장소에 나올 것을 요구했고 저는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집을 나가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죠. 제가 밖에 나왔어요 하고 전화를 다시 하니 그때부터 지금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더군요. 대표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쥐 사장님과 그 아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엄마가 다 알고 계셨다고요? 대체 뭘요? 도대체 뭘 알았기에 엄마가 이런 유언을 남기신 건가요? 변호사가 말하길 사실 남편과 시모는 회사를 망치고 있던 중이라 하더군요. 시모가 자기가 하청을 줬던 업체에게 갑질하고 불량품인 것처럼 속이고 빼돌렸던 사건 이후로 엄마는 시모가 이것 말고도 또 일을 벌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됐고 결국 엄마는 사람을 시켜 시모를 뒷조사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뒷조사를 시켜보니 아주 가관이었다고. 시모뿐만 아니라 아들인 남편 놈도 쌍으로 난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대표님은 그날 그 일이 있고 난 뒤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내 회사에 흙탕물이 튈지도 모른다고 하셨죠. 그날이라고 함은 한 사장이라는 시모의 하청업체의 사장이 엄마를 찾아와서 푸념을 했던 날을 말했어요. 엄마는 칼같고 청렴한 성격인데 남편은 갑의 입장을 이용해 하청업체에게 돈을 받아먹고 입을 싹 닫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청업체를 협박까지 해서 불리한 계약을 하게 하고 심지어 다른 회사에 스파이를 보내서 다른 회사 기술을 빼오려고 시도하는 등 별쓰레기 같은 짓을 다 하고 있었다 하더군요. 평생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나쁜 짓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남에게 몹쓸 짓을 하면 그게 배로 돌아온다 믿던 분이셨으니까요. 그런데 뒤로 알아보다 알게 되신 겁니다. 하청업체를 괴롭힌 건 물론 스파이 짓까지 하려 했다는 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스파이 짓이라는 게 설마 제 남편이 한 짓은 아니죠? 안타깝게도 사이 되시는 백지민 팀장님이 그 회사의 자리를 알선했다고 하더군요. 이건 명백한 범죄였죠. 그래서 이 일을 최대한 깔끔하게 처리하시려고 무척이나 골머리를 나르셨습니다. 솔직히 변호사의 말에 정말 눈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손발이 덜덜덜 떨렸죠. 거기에 이어진 변호사의 말에 저는 지금까지 내가 그 집안에 속고 살았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대표님은 제이숙 대표의 회사와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 이유가
자기 아들, 즉 백지민 팀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던 하청업체들에게서 뇌물을 챙겼다 하더군요. 가령 뇌물을 주지 않으면 저희 회사에 납품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빌미로 말이죠. 시모 또한 하청업체지만 남편이 회사에서 높은 직위에 올라 있으니 그걸 빌미로 하청업체들에게 자기가 후계자인 아들한테 부탁해줄 수 있는 입장이란 걸 어필하며 뇌물 요구해서 뒤로 챙겼다 하더라고요. 모든 걸 알게 된 엄마는 이러다가 남편이 회사를 물려받으면 회사가 망하겠다 싶어서 한 가지 묘안을 만들어낸 거예요. 바로 남편에게 회사를 물려받고 싶으면 시모의 회사와 계약을 끊어야 한다는 조건을 건 것이죠. 이런 중요한 사실을 엄마는 일부러 저한테 말을 안 했던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눈앞이 캄캄해서 잠시 아무 생각도 못할 정도긴 했어도 성격이 보통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마지막에도 고민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말하길 따님이 무척이나 급한 성격에 회사 일도 잘 몰라서 알려줬으면 고지곳대로 찾아가 난리 피웠을 거라고. 부끄럽지만 만약 정말로 들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 할 말은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난동을 피웠다면 그래도 머리가 좀 있는 남편이 엄마의 계획을 알아채고 대비를 해버릴 수 있다. 엄마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남편이 시모를 버리고 대표 자리에 오르면 이사회에서 남편이 부정청탁을 받았거나 하는 여러 비리 정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끌어내릴 것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엄마가 뒷조사를 통해서 이미 자료를 많이 수집해놨으니까요. 이것까지도 엄마가 이사회에 부탁한 것이라고. 천국에 갔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더군요. 감히 부모님이 처음부터 일군밭을 파헤치는 걸로 모자라 엉망으로 만든 죗값을 받아내겠다고 말이죠. 아마 곱게 회사에서 쫓겨나진 않을 겁니다. 대표님이 이미 손을 다 써둔 상태니까요. 그럼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을 다 예상하셨던 건가요? 본인의 유언장으로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전부 다요? 대표님께서는 따님분과 아드님이 이번 일 때문에 골머리 앓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 모두 회사 일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사람들이라서 그런 못된 인간들한테 그냥 당하고 말 거라고 말이죠. 엄마의 안배에 얼마나 눈물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메말라가던 이유 중에 저와 오빠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는 게 자식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또 감사한 마음이었죠. 지금까지 엄마한테 제대로 된 자식 노릇 한번 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는 엄마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변호사가 제게 해준 설명의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이사회에 의해 대표 자리에서 임명 직후 거의 끌어내려졌고요. 그 자리에는 미리 엄마와 이사진의 합의하에 뽑아놓은 후보들 중에 투표로 새 대표가 임명됐다 하더군요. 그분은 다른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예전에 엄마 회사와 합병해서 다른 전략팀을 운영하던 분이었는데 평소에도 엄마가 눈여겨보시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때마침 남편과 저의 결혼이 없었다면 엄마는 이분에게 후계자 경영교육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더군요. 그렇다면 대표직에서 내려온 남편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히 저는 이 미친놈의 집안을 당장에 벗어났죠. 저는 남편이 대표직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고요. 그 사유로는 남편의 부정청탁과 같은 회사 비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배우자의 비양심적인 행동이나 가족에 대한 공격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거든요. 다행히 엄마가 준 자료들로 엄마에게 저지른 짓들이 정상 참작되어 이혼 소송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국 승소를 받아낼 수 있었죠. 여보, 내가 다 한 게 아니라니까. 정말 내가 전부 다 한 게 아니라고. 나도 시키는 대로 일했을 뿐이란 말이야. 전 남편은 법원에서 나오면서 저에게 이러면서 변명을 하는데 사람의 밑바닥이 그제야 다 보이는 듯 하더군요. 이런 인간을 제가 남편감이라고 믿으며 의지하고 살려고 했다니.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도 단단히 없는 사람이었구나 한탄을 했죠. 전 그런 전 남편 얼굴꼴을 보기도 싫어서 그런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대로 집으로 갔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인해 전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1,000만 원 주게 되었고요. 얼마 안 되는 돈이라지만 변호사에게 절대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 한다고 해서 받은 위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분할이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저와 결혼하면서 엄마에게 받았던 것들이라 전부 제 명의로 된 것들이었거든요.
갑작스레 살던 집을 잃은 전 남편과 거래처를 싹 다 잃고 회사가 파산 위기에 놓인 시모는 저희 집에 찾아와 애원을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시모의 거래처 상당수는 엄마의 회사 덕분에 맺어질 수 있는 것들이었고 저희 회사로부터 팽당한 이후에는 소문도 안 좋게 퍼져 오히려 전 남편이 저랑 결혼하기 전보다 거래처가 더 많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제발 어떻게 좀 해다오. 우리가 그간 함께 지낸 정도 있지 않니? 어떻게 사람을 이런 식으로 뚝 잘라내듯 버릴 수가 있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불쌍해 보이지도 않니? 여보, 그래도 내가 당신이나 당신 오빠한테 못한 건 없잖아.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제 화를 돋궜죠. 왜냐하면 전시모와 전 남편이 찾아와 하도 난리를 피우는 통에 오빠가 놀라버렸거든요. 놀란 오빠는 전시모와 전 남편의 큰 소리 때문에 놀라서 밖에 나갈 생각도 못하고 방에서 문을 꼭 잠그고 저에게 무서운 사람들 좀 쫓아줘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토록 따르던 제 전 남편이었건만 무섭게 돌변한 것을 보니 아무리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던 오빠라 해도 그 인간의 인간성을 꿰뚫어 본 거겠죠. 그래서 매번 찾아오는 그 두 사람에게 따끔한 말을 했습니다. 2번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도 마세요. 경찰에 신고해서 주거침입으로 넘기기 전에. 아니면 접근금지까지 신청해야 정신 차리겠어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오빠가 이보다 더 잘못되기라도 하면 내가 정말 당신들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경찰이란 말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면서 그 뒤로는 주춤하면서 찾아왔는데요. 그때마다 경찰이라는 말과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내세워 쫓아버리니 이제는 제 맘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이후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두 사람이 오지 않자 오빠는 이전과 같은 밝은 모습을 되찾았고요. 저와 오빠는 엄마가 살던 집에 들어가서 둘이서 지내는 중입니다. 저는 반려용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제가 만든 수제 간식을 사료로 등록해서 매장에도 간간히 팔고 있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온라인에도 등록해 제품을 팔게 됐습니다. 그 사료가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온라인 쇼핑몰도 제법 잘 풀리게 되어 사업을 더 넓히게 되었죠. 하는 일이 어렵지 않아 오빠와 함께 지금은 가게 일을 하고 있어요. 오빠도 회사에서 경영을 하고 이런 건 어려워해도 쉬운 반복 작업이나 어렵지 않은 잡무는 가르치면 그럭저럭 해내거든요. 둘이서 물량 맞추기가 힘들어 이제 같이 일할 직원 하나를 더 뽑을 예정이긴 하네요. 그러다가 하루는 예전에 엄마한테 찾아와 큰 소리를 냈던 한 사장님이라는 분을 엄마 봉안당 앞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저한테 찾아와 구걸을 했던 그 두 사람 있죠?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그 두 인간들 꼴을 보면 내가 아주 소화제를 먹은 듯이 속이 시원하다니까요. 아마 대표님도 하늘에서 그 두 인간들 꼴 보면서 속이 시원할 겁니다. 아무렴요. 지금 보면 거의 거지나 다름없으니까요. 그 두 사람은요. 전 시모가 운영하던 회사가 망한 뒤에 빚 때문에 허덕였답니다. 그래도 전 남편은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라 직장은 곧잘 구해서 일을 하기는 했다는데 전 시모가 진 빚 때문에 찾아온 빚쟁이들 때문에 제대로 한 곳에 붙어서 직장 생활을 못했다 하더라고요. 저도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쫓기고 쫓기는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뭐 어디 시골에 가서 산다는 것 같던데 도망가는 꼴이 아주 거지꼴이었다 하더군요. 자기들이 저지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거지 뭐. 그런 전 시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으면서도 혹시나 또 찾아오진 않으려나 하는 불안감도 조금은 들긴 했네요. 아무래도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면 못할 짓이 없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저는 이 사연의 일을 겪으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유비무환은 아무리 단단히 준비해도 모자라구나 하고요. 만약 돌아가신 엄마의 대비가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래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청자님들도 항상 대비에 대비를 하며 살라 당부의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네요.